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지난 한 주 빠졌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한 주 빠졌는데요. 예,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게요? 예, 6.4 지방선거 관계로 쉬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어제가 또 6월 10일 또 굉장히 또 뜻깊은 날이에요. 예, 60 항쟁이죠. 예, 60, 정확한 명칭이 60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우리 때는 그냥 60 항쟁이라고 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안에도 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60 민주 항쟁으로 되어 있죠. 네. 1987년,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가요? 네. 근데 외정 아나운서는 그때 저 중학교 1학년이요. 그래도 이렇게 뭐 목격은 하시거나 참가는 하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글쎄요,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라서 그냥 TV 뉴스를 통해서 살짝 봤던 느낌.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바로 그날. 정말 본의 아니게 거기 계셨던 거 맞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거기 계셨던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일 때예요.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일 때인데 그다음에 대학원 총학생을 만들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 대학원 총학생회가 없을 때였군요. 예, 그리고 뭐 대학원에 무슨 총학생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시대죠. 대학원생이면 뭐 거의 뭐 교수급 아니냐는 착각도 있었던 시대니까. 그때는 두 가지여서 하나는 대학원생들이 사실은 도제제도라고 할까요? 지도교수 밑에서 하면서 꼼짝 못하는 시대였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살짝 비슷하잖아요. 교수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사제지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척 많았고 무엇보다 대학원생이 봉이었어요. 대학원생이 봉이요? 예, 이공계열의 대학원생 같으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업으로 받던 실험 실습 지원비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프로젝트 하면. 그 교수분들이 하시면 결국은 대학원생들이 밤새서 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대학원생들한테 거의 뭐 돌아가지 않고 뭐 그런 참 민망한 이야기도 있었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문과대는 그 학교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지원은 100묵밖에 안 되는 정도의 시대였어요. 예, 이런 것들에서 대학원 학생들의 고니까 그다음에 자기 학문에 이거 외에도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대학원생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잖아요. 후배들이 대학 학생들이 잡혀 들어가고 투쟁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에서 뭐냐면 이 대학원생의 권익공업뿐만 아니라 지식으로서 자기 사명들을 올바르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 총학생을 만드는 흐름이 있었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87년도에도 다시 되었어요. 그것이 뭐하고 같이 가냐면 이른바 전두환의 호헌. 네. 예. 그냥 뭐 한번 안 고치고 그냥 직선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호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원생들이 그 호헌 철폐를 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시국 성명서를 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냈죠. 4월 달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학원 총학생을 만들어 쭉 나가면서 87년 6월 10일에는 플래카드를 직접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서 한 250여 명에서 300명 정도 나갔어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 눈 떠보니까 저는 명동성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눈 떠보니 본인은 명동성당에 계셨다고. 최루탄이 많이 터졌잖아요. 눈을 못 떠요.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아마 각자의 기억 속에 1987년 6월 10일은 다 글쎄요, 뭐 다양한 추억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가슴 속의 열망은 하나지 않았을까. 네, 그것이 기억되었던 것이 2008년도에 미국 산 소고기. 네. 그 반대할 때도 60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 딸이 나가자고 했어요. 중학생인데. 아니 그 부모가 아버지 사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버지 그 딸입니까? 저보단 낫겠죠. 훨씬 낫겠죠. 전 중학교 때 그런 개념 없었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를 떠올려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학생이었거든요. 그 이명박이 눈뜨게 해준 거예요.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딸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중학교 가야 됐는데 아빠 학교가 변했어요 그러더라고. 이상한 학교들이 됐어요. 막 공부시키고 야자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머리털이 막 빠진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미국산 광우병이 걸릴 수 있는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급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왜 국가는 우리에게 또 대통령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요? 그저 아이들이 뛰쳐나왔는데 우리는 쫓아갔을 뿐이에요, 부모들은. 근데 그것도 뭐 운동권 부모들이 사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두 번의 60이 겪은 그러네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특별한 날이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평생 또 기억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4.19 이후의 4.19, 즉 4월 혁명과 장면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볼 텐데요. 이 4.19 이후의 4.19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무슨 학문지 실력이 높지 못해서 최장지 교수님의 어떤 책 제목에서 좀 따왔어요. 네.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라는 게 있었죠.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있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걸 꼭 대입한 것은 아니고 일단 4.19 자체는 뭐냐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붕괴 그다음에 내각제에 입각한 장면 정부의 등장으로 형식적으로는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 제도는 민주를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수단이죠. 예. 따라서 뭐냐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게 뭐냐.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 일소. 그죠? 부정선거 주범과 발포 책임자 처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뭡니까? 정경유착이 심각해졌죠. 부정축제 있었죠. 비리 척결 같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사회 정의 실현 요즘 하는 정의의 관념을 확립하는 것이죠. 또 빈부격차 해소라든지 민생 안정 이런 것들 경제 민주화겠죠. 또 현재 미국의 원조 경제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종속 경제죠. 이런 데서 자립 경제로의 전환. 예. 또 무엇보다 분단이 빚은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 전환 시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학살, 그죠? 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든지 또는 남북 대결에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될 그러한 노력들, 또 권력의 도구로 남용된 각종 악법들의 폐기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가지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4월 19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장면 정권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역사적 임무를 띠고 태어난 정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래로부터 마침내 이러한 욕구들이 운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네. 바로 이제 4.19 이후에 그 운동이 더 본래의 4.19의 숨은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4.19 이후에 4.19라고 한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요. 단순히 정권 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방면으로의 민주화를 확대하고 또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하는 거다. 그리고 4월 혁명의 진정한 내용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1960년 4월 19일에 4.19 의거에서 혁명으로서의 4.19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4월 19일 당일 어쩌면 어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이후의 흐름들이 어거여서 4.19에서 4월 혁명으로의 전환. 이런 것을 놓고서 얘기하면 좋다.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결합한 기준을 놓고서 장면 정부나 박정희 일파의 군사구태를 평가해야 됩니다. 즉 장면 정부가 박정희를 둘이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었을 때 장면 정권은 허약성과 한계를 보여줬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또 뭐죠? 군부의 경우는 오히려 이승만 시대처럼 또 돌아가 버렸죠. 그렇죠. 예, 반동으로 갔다. 이런 속에서 5.16 쿠데타를 재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야만 우리는 4월 혁명이 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렸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훗날 박정희 독자 아래 민주화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4.19가 다시 이야기되고 또 1980년 5월 서울의 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 광주 민주항쟁, 1987년 60 민주항쟁을 이 4.19의 미완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한국 현대사의 그 해결 과제들이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뭔가도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흔히 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시간의 순차성을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4.19 혁명, 그 이후에 5.16 쿠데타 이런 식으로 순서상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4월 혁명의 내용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5.16 쿠데타의 반역사성을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사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민주주의 운동과 통일운동이 전개됐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난번에 한국전쟁 전후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를 얘기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민간인 학살 문제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거. 요즘 양민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렇습니다. 쭉 조사가 4.19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8,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서 학살됐다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뭐 조사가 불충분했으나 불구하고. 그런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작금만 원위치 하면서 거창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유족 대표를 사형 선고를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먼저 다시 돌아갔다. 그것을 이해할 때 왜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다시 거론된지 아시겠죠? 네. 그런 맥락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십 년 동안 그 유족들은 얼마나 한을 맺혀서 가져왔겠어요. 그들에게 5.16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대로 그 당시에 밝혀지고요. 진상 규명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평가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16 쿠데타로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5.16은 반동이죠. 반동입니다. 예, 예. 예. 인권 유린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했을 때 뭐냐면, 쭉 학생운동 때서 오늘은 4.19 이후에 다양한 학생들과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쭉 보시는 것이 5.16 쿠데타를 이해하는 출발이 되고,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고뇌를 이해하는 출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선, 어찌됐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생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는 부분이 왜 상록수라든지 뭐 이런 계몽운동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있습니다. 학생운동에도 다양한 흐름이 있었어요. 네. 계몽운동의 흐름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일종의 정치운동까지 발전한 경로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짧은 시기에 어떻게 계몽운동에서 통일운동까지 발전하게 되는가. 네,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 계몽 운동이라는 요 부분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학생운동이 학생들이 치고 나가죠, 언어로 하면. 그 다음에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별히 더 할 게 없었다고 본 거예요. 일단 두고 보자. 그 뭐냐, 사회 질서 유지하고 계몽에 앞장서겠다고 한 거죠. 왜냐,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이라면 매우 소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엘리트 집단인 거죠. 네. 그러다가 4.19에서 학생들이 적지 않게 죽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던 분위기였어요. 이때 있어서 뭐냐면 이들이 학생운동의 에너지는 정치운동보다 처음에는 국민계몽운동하고 여기와 관련되는 신생활운동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계몽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계몽운동. 예. 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1960년 이것도 6월 10일이에요. 네. 6월 10일 서울대 학생회에서 그전에 학도호국단이 있었는데 학도호국단이 없어진 겁니다. 학생회에서 기를 해가지고 대국민 계몽운동을 학생들이 전개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몽할 때 그 당시에 제일 큰 산업은 어디겠어요? 그 당시면 1960년대니까 그래도 농업이 우리나라의 그렇죠. 근간이었겠죠. 네, 농촌이죠.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학교 농촌으로 가기 운동,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개발대 이런 게 나옵니다. 1년 뒤에 5.16 이후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근로반. 자진 근로반. 네.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 계몽하냐. 이승만의 독재 정권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즉 민주주의는 뭐죠? 아래로부터 넓혀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몽하기 위해서 7월 6일 서울대학교부터 국민계몽대가 창설되면서 7천여 명이 파견됩니다. 서울대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 국민계몽대가 7천 명이 파견이 됐다. 예. 예. 그러면은 이 국민계몽대가 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 그런 일종의 우리가 보면 흔히 이제 옛날 분화로드 운동도 있었고 그때 신문에 상록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 부분을 좀 넘어섰어. 단순한 농촌에 대한 계몽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새로운 각성이에요. 그래서 계몽대 같으면 첫 번째가 4월 혁명 정신의 보급이다. 이게 단순한 뭐죠? 일손도 없게 하고 다르죠. 또 국민 정치 의식과 주권 의식의 고양, 경제 복지의 추구, 신생활 체제의 수립, 민족 문화의 창조 이런 것들이 강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선언문이 조금 제가 인용한 게 있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조국과 민족의 복지 달성의 근본은 신생활, 신도덕에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영원히 빈곤과 무지의 심해 속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 근본 방책이 4월 혁명 정신의 완수와 국민 계몽에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국민 계몽대를 조직한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권이 말했던 거 비슷한 게 많죠. 네, 느낌이 약간. 박정희는 카피예요. 쿠데타를 한 다음에. 이건 쉽게 박정희 무슨 경제개발이니 수많은 이야기들은 당대 상식적인 과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가 왜 쿠데타를 왜 일으키냐고 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열의가 터져 나왔는데. 그렇죠. 네. 4월 혁명을 뒤집었고 박정희 오히려 뭐죠? 혁명 공약이라는 걸 내세울 때 4월 혁명 정신의 보급이 아니라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그랬잖아요. 반공.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다 깡으로 뭉개버리잖아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가 무슨 경제개발 내정이 대단한 거라 같은데 군인이 알긴 뭘 합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그건 시대 과제였고 거기에 편승하는데 그것을 개인 권력화한 것이죠. 예. 어찌됐건 학생들이 근데 한계는 있었어요. 뭐 알다시피 전문적인 사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농촌에 대한 경험이 적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뭐냐면 준비가 약했죠. 예, 왜냐하면 정치 의식을 고양시킨다고 했지만 어떤 정치 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냐는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의욕이 앞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소개선거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국민계몽운동은 어찌됐든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계몽을 학생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뭐냐면 이 과도 정부도 썩 힘차게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민 계몽 운동이 혁명의 연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민 계몽 운동과 함께 신생활 운동도 전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시민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50년대를 깨고. 왜냐하면 민주시민이 되려면 생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생활 운동했을 거예요. 내에서 보면 이제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조금 이렇게 생경할지 몰라도 우리 때까지 그 사회적 공감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 이 1960년 7월 16일 서울대 신생활 운동반 학생들이 세종로에서 양담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이제 국산 담배 하자는 거죠.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어떤 것이에요. 겉으로는 국산품 애용이지만 그걸 깊게 들어가면 배우는 자립 경제에 대한 욕망들이 숨어 있겠죠. 네, 아까 그 원조 경제에서 자립 경제의 전환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일단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담배라는 게 사치의 수단이에요. 지금은 양담배 꽤 PC잖아요. 우리 때 양담배 구경도 못했고 그 편의점 특권층이었어요. 이게
자립경제 외에도 특권층의 소와 사치에 대한 비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양주 한 병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 좀 지나서 이 장면 정부가 신생활 운동과 활동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구속하겠다 그래요. 왜? 캥기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밀리겠어요? 아니죠. 예. 예. 적어도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섰던 학생들이 뭐 장면 정권의 그런 얘기에 후퇴할 리가 없겠죠. 네. 그래도 보면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양담배 소각, 사치 추방 운동 등을 혁명 정신의 개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좀 건전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안 끝나요. 왜 그럼 불안해했냐? 이렇게 하면서 8월 18일 날 그 중간에 뭐냐면 한 달 이 관용차 91대를 고발합니다. 왜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가짜 번호 달고 있잖아요. 관용차들이. 일본식 표현하면 가라 번호죠. 그러니까 그러나서 지멋대로 교통신호 안 지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가짜 넘버 차량들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에다 전시도 하고 그랬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신상한 운동을 하나 입법화까지 요구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만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성과는 어땠나요? 이게 문제는 이 가넘버를 탄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었어요. 입법화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 장면 정권에서도 다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들이. 그래서 뭐냐면 불법으로 기결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뭐냐. 이렇게 보면 학생운동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소박한 거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뭐냐. 서민들로서는 그게 좀, 카타르시스를 할까. 왜? 특권층이 양담배, 양주, 그 다음에 그 당시 삐까번쩍한 차가 그 당시는 특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양담배 배격은 대외 의존을 배격하는 국산품 사용 운동일 수 있죠. 또 뭐죠? 딱 이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부패 관리들에 대한 정화 운동이죠. 또 한편 독점 재벌에 대한 경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의 싹들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들이 4.5혁명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황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절감을 많이 맛봤을 테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성세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이 학생들은 나름대로 정치권에다 맡겼어요. 왜? 학생들이 실제 피를 흘렸지만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또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 야당에게 간 거예요. 이 보수 야당은 뭡니까? 민주당 구파 심파했을 때 구파는 시민당으로 쪼개져서 당권 투쟁하죠. 그 다음에 4월 혁명을 개성 발전시켜야 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혁명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년대 못 꺼내낸 것이죠. 이런 속에서 뭡니까?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뭐냐? 이제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숨어있는 4.19 이후의 4.19의 과제들을 실천하려는 운동들이 대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원노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원 노동조합이요. 네, 전교조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출발이 되죠. 출발이 되죠. 예. 바로 이제 우리가 4.19 그 당시 어거죠 처음에는. 그다음 혁명으로 발전했지만 할 때 뭐냐면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네, 그때 대구에서 그죠? 네, 나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독재 정권의 도구로서 학교가 이용되고 교사들은 이승만 찬양 공부하는데 앞잡이가 되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학원이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4.19 직후에 교사들이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학원의 민주화를 기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릇을 하자라는 뜻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4.19가 일어나고요.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교사들이 좀 빠르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살짝. 왜냐하면 예. 그 행동 하나가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은. 그래서 예. 교사들이 나왔을 땐 그 행동만큼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수구 세력들은 그냥 교사들 함부로 매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4월 29일 날 대구에서 시작해 또. 대구에서. 대구가야 이때만 해도요. 예. 참 예. 어떤 대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의 대구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4월 29일 날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서울, 부산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한국교원노조연합회. 예. 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정치적 중립 보장이에요. 학원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 학교에. 또 다른 말로 교육에 대한 중립이기도 하죠. 정확히 부당한 정치의 개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원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뭐 교육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자, 그럴 때 두 가지가 또 충돌돼요. 전에 제가 강사 노동조합 만들 때도 그랬는데 80년대 말에 꼭 교사분들이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 때 꼭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데 무슨 노동조합이냐. 당신들은 교사인데 왜 노동자라고 하십니까? 교육은 신성한데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노동의 천시와 함께 교육자를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사실 똥 취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칩니다. 교사가 어떻게 노동조합이야? 이권단체야?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은 신성하다고 이런 핑계를 삼으면서 교사가 교육노동자로서 결집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묘하죠. 교사가 특정한 특권 신분이나 신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자가 분리시키면서 이 효과는 노동자분 깡패나하고 개판이나하고 뭐 이권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격화시키고 다른 말 노동천시와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 모독을 깔고 있으면서도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사 진영. 실제 정규조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만들어질 때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두 번째로 공무원이잖아요. 공립학교. 그렇죠. 교육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장면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장면정부도 의회 민주를 한다고 하지만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법화하고 해체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960년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54년 전이거든요. 근데 네. 똑같아요, 지금하고. 네. 예. 그래도 그 당시에는 4월 혁명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때기 때문에 쉽사리 제압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미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전자 뚜껑이 열려 있어요. 끌려가지고 이미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돌아다 보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이 교원노조가 강력하게 싸웁니다. 예,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규탄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합법성 정치 투쟁을 합니다. 우리 장애도 정교조가 불법화 시키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50년 전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랬으니까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 아까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59년대에 만들어진 민주노조. 네.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의 전노협하고 비슷한데, 지금 전노협이 아니지만, 전국노동조합 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쪽하고 학생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교원노조. 예, 그렇게 해서 연대투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60년 8월 9일에, 그러니까 방학 중이죠. 아, 여름방학 중이네요. 네. 예. 이 교원노조 운동의 핵심이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죠. 이 경상북도의 초중고 교사들을 400여 명을 다른 데로 정금 발령시켜버립니다. 아,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한 이 틈을 타서 무려 400여 명에 대해서 정금 발령을 내려버리는군요. 이때 마치 경상북도가 지금의 전남의 광주 같았어요.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노골적인 탄압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교원노조가 8월 20일 날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조 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걸기대를 개최하고 가두시합니다. 그러면서 탄압에 맞을 것을
이제 다짐하게 되죠. 네. 한마디로 맞짱 뜨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허정 과도 내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면 정권은 사실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 장면 정권은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면 승부를 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뭐 그럴 만한 능력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학생 노동조합이 다 하고 이게 시대의 대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장면 정권이 단결권은 인정하겠지만 단체 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 노동 3권 아시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 할 때 예. 행동권은 뭐냐면 일종의 스트라이크라고 할까 파업이라고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협적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은 뭐냐? 이건 유화책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 꼭 80대 후반에 이 노동조합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만 하더라도 단체 행동하면 공장이 문 닫아야 되면 국가 경쟁력이 나빠지고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 이렇게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해라 이런 식의 회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네. 떨어댔잖아요. 예. 다른 나라는 다 파업해도 안 망하는데 우리나라만 망하나 보지. 예. 그래서 이게 해유책이죠. 단결권까지는 인정하겠지만 행동권 인정할 수 없다. 교사니까. 이거 정규조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90년대. 한편으로는 뭐냐? 법을 고쳐요. 노동조합법을 고쳐서 교원 노조의 불법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뭐지? 이중 플레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천박하게 얘기하면 들통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육 노동자들, 교사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식 농성 투쟁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이게 폐기가 되었어요. 즉 뭐냐 당대의 민주화의 흐름 자체에서 그 보수 정당들 또 이러한 것들 하나의 대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동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가 되고 이제 뭡니까? 남은 것은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 혹시 그건가요? 아, 희대의 반동. 그렇죠. 5.16 쿠데타요? 예.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그게 끝나가서 불법화되고 체포되는 겁니다. 간부들이.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교원 노조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화되었고 그다음에 뭐죠? 노동자로서 정립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굉장히 노동운동에 있어서 뭐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네. 교사라는 것은. 그게 뭐냐?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동자들 할 때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라고 흔히 나누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분리를 많이 시켰죠. 예, 육체 노동하고 사무직 노동자 있는 그렇죠. 거예요. 교사는 고도의 정신 노동자예요. 이들이 블루 칼라 층과 합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뭐예요? 사무직 노동자가 있겠죠. 이들도 우리도 노동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하고 민주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쭉 문제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5.16 1961년에 좌절되면서 결국 몇 년대에 만들어진 거 다시 정교조가 저 중3 때거든요. 저 정확하게 기억해요. 1989년입니다. 예. 그러면 몇 년 뒤죠? 약 38년 정도. 아니 28년 정도의 단절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89년 정규제의 탄생이라는 것은 야, 그 왜 4월 혁명의 과제 가운데 아까 하나였죠. 교육 민주화의 실천. 예. 이 부분이 예. 어. 잊혀진 28년 전의 약속을 다시 지킨 거예요. 교사들이 28년 뒤에 전교조로서. 실장님 만약에요. 이때요.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런 활발한 노동조합 운동이 제대로 확산이 됐었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노동 환경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좋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인간의 얼굴한 자본주의는 됐겠죠. 적어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교육이 이렇게 개판되지 않았을 거고 무엇보다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이 황당하게 될 수 어떻게 세월호의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자는 게 선거의 구호로 나옵니까? 도대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냐면 유족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선거용수 그냥 포스터 만든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이 집안을 다녀서 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출마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셨다. 박근혜 대통령 눈물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좀 울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운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진작에 못 울었죠. 사과도 4번 만에나 간신히 해야 되고. 지금 유족들은 뭡니까?
정작 피해자들을 피눈물을 지금 얼마나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국민의 피눈물을 기억하지 않고 대통령의 화장 지어진 눈물만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사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정규의 단식은 미완의 사활혁명 하나의 과제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28년 만에 그 후배 교사들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교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1961년 5.16 쿠데타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교원 노조 운동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요 시기 같은 60년에 보면 쉽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 될 것을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찌든 장면 정권 때는 언론의 자유가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언론의 자유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4.19 혁명 전에는 일간지가 41개였어요. 근데 4.19 이후에 115개가 됩니다. 예, 300 가까이 증가하죠. 네. 그다음에 일간 통신사 있잖아요. 14개에서 198개로 주간 통신사는 136개에서 475개로 늘어나서 언론의 종사 기자 수가 무려 16만 명에 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박정희가 5.16 이후에 대규모 언론 학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도 신문 인식하면서 다시 또 학살하죠. 네. 예. 근데 박정희는 이때 자격 없는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물론 자격 없는 기자가 많지만 이건 일단 이승만 씨 몇 년 동안 이렇게 눌러놨어요. 48년부터 시작하면 12년 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일단 다 탓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조정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경쟁에 의해서, 자유 경쟁에 의해서 도태될 신문사나 언론사는 도태되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언론사나 신문사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칼을 댄 거 아닙니까? 칼을 대서 학살에 가깝게 했죠. 그러니까 언론 학살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다음 또 반복돼요. 전두환 때도 했죠. 허문도 하고 이상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때 또 새누리당 때 언론 통제. 그죠? 예. 학살에 이어서 뭡니까? 그다음엔 관병 기구가 만들어버리죠. 찌라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마디 하면 그래서 우리 4.19 때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죠. 네.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100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제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일본 노동조합도 4.19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이상하게 노동자들 문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거든요, 예. 실장님? 저희 노동자인데요. 그렇죠. 왜 스스로 노동자라는 표현 쓰기를 껄끄러워하고 누가 노동자라고 그러면은 왜 자꾸 색안경을 끼우게 되죠? 일단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가 노동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도요,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도를 띠고 있죠. 옛날에 동무라 불렀지만 그것도 용공용어다 해서 이제 친구라 부르라고 하고.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4.19 혁명을 전환 시기에 노동운동도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왜? 역사가 어떻게 다시 돌고 도느냐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셈인데 첫 번째 이 당시 뭐냐면 이승만 때 대한노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변화되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많은 자기 좌파 세력을 심어가지고 어용화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우이마이 해서 소 끌고 말 끌고 와서 하여튼 우마차 조합도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어용노조가 있었다. 그럼 이 어용노조가 4.19 혁명의 바람과 민주화의 바람을 어떻게 유지하냐 할 때 자유당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용노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민주노조로 가자 해서 어용노조의 민주화 투쟁이 첫 번째 나오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했던 민주노조라는 게 이미 있었잖아요. 59년에 만들어진 거. 네. 전노협, 그죠? 네. 이쪽이 이제 뭡니까? 계속 이승만에서 견제당하면서 짓눌려 있었잖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비로소 어용노조가 민주노조 변화하면 이 전노협, 이제 이 민주노조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전국 조직을 발전하려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원노조 같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각성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데가 더 많았잖아요. 네. 이런 데가 또 새롭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이 확 피어오르게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승만 때 대한노총이라는 어용 조직이 있었고요. 이에 반발해서 이미 1959년 11월에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는 민주노조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이 이제 4.19를 계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하고 대한노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럴 때 뭐냐면 이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는 한마디로 민주노조의 전국적 중앙 조직이죠. 예, 요즘에 전대협하고 구분해서 전국 노협이라 하는데 대한노총의 의용성을 탈피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59년 8월 달에 전에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국 노동자들이, 그죠? 민주노조를 만들던 이분들이 어떤 의식과 운동성을 보여준지 한번 강령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이 땅에 진정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1.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수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투쟁한다. 2. 민주노동운동을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 노사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3. 민주노동운동을 통해 민족의 주권을 확립하고 국제노동운동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50년 전의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흐르죠?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아간 거라고 얘기할 수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읽어보시라고 한 거는 네. 1961년 나왔던 이 전국 노총, 그죠? 노협, 전노협이죠, 사실은. 이 61년도에, 죄송합니다. 59년도에 나왔던 이 선언문이 오늘날 그대로 또 하나의 그대로 대입해도 될 과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요. 지금 얘기해도 하나도 촌스럽거나 또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50년 전에 한국 노동자들의 수준도 높았다. 굉장히 의식 수준이 노동자 높았습니다. 수준. 뭐냐 아까 네. 노동자의 복리 증진만이 아니라 인권 수호, 그죠? 네. 그다음에 건전한 국민 경제, 경제 정의 수립이겠죠. 그다음에 노사 평등의 균등 사회,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족 주권 확립, 노동자 계급도 그죠? 예. 민족 주권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걸 봤을 때는 저는 한편으로는 50년 전에 오늘 한국 노동운동의 선배들도 굉장히 뛰어났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지금 해도 똑같이 써먹어도 되겠다는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여기서부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때문에. 또 재벌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기득권들의 반발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되게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섬뜩한 일이에요. 섬뜩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왜 가을 보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직도 수국 꼴통들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빨갱이로 몰고 있잖아요. 50년 전처럼.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노동자의 이 요구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완의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설마 50년 후에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를 또 똑같이 하는 일은 없겠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예.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도 지금의 50년 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50년 뒤에 우리가 이 말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뭔지 뭡니까? 일단 전노협에서 지원해주고, 그죠? 무엇보다 노동자 자신들, 어용노조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라는 것은 전부 다 간부들이 돈을 헤쳐먹는 거예요. 권력에, 그죠?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노조,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기 위해서 뭐냐면, 쭉 하면서 뭐냐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60년 5월 한 달 동안만, 170개 단위 노조를 포섭해서 개편해요. 예, 그래서 16만 명의 조합원이 흡수가 됩니다. 야. 예, 불과 한 달 동안에 170개 단위 노조가 이제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간 거죠. 이렇게 대한노총에 있었던 어용노조, 산하의 어용노조죠. 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4.5혁명 직후에 이제 방침도 정해요. 전국 노협에서. 관권과 기업주의 앞잡이 대한노총 간부는 사퇴할 것.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용 노조들은. 그렇죠? 두 번째로 꼭 KBS 얘기 같네. 예. 예.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 세 번째로 경찰의 노동동 간섭 배제. 짭새는 나가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노동행정 책임자의 사퇴. 노동부 장관뿐만 이제 굉장히 반노동적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동부가 노동감독부잖아요. 네. 지금 노동부도 없어졌죠. 네. 예. 코미디잖아요. 노동부 없어지고 고용부로 바뀌었나요? 그렇게 되죠. 고용 뭐 증진부인가 뭐. 어머, 이건 뭐냐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채용하는 부서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1959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9년, 60년 60년. 예. 고 1년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양 낯설지도 않고요. 어용노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말이네요. 그렇죠. 예, 이승만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통용되고 있는 말이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예. 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요.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19 혁명 직후에 부두 노동자가 셌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 일제시대 때도 노동조합 전체가 부두 노동자들이에요. 하역하던 분들. 그래서 인천 자유노조, 철도노조, 그다음에 경성전기노조 또는 섬유노조 이런 것들이 어용집행부를 개편합니다. 큰 조직들이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양한 노총과 그 산하의 노조의 어용 간부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네. 하면서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요즘 말하면 체질 개선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체질 개선한 민주노조를 전국적으로 또 통일시키는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럼 현재로서 대한노총하고 전국노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하나는 민주노조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용노조 내지 관변노조죠. 근데 그게 통합은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노총 자체를 해체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하면서 새롭게 뭐냐면 통합하여서 뭐냐면 만든 것이 아까 말한 전국노협하고 대한노총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 그다음에 무소속 그러니까 어디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신생 노조들은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이 그것들이 함께 합쳐가지고 뭐냐면 이 1960년 11월 25일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59년에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가 결성이 됐죠. 근데 60년에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총연맹으로 좀 강한 조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강했지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강해졌죠. 하나는 대한노총 어용노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민주노조로 된 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노조. 합쳐졌으니까 양쪽으로도 증대됐지만 조직적으로도 협의체가 아니라 연맹체로 간 거죠. 그것도 총연맹. 흔히 말해서 우리 뭐죠? 노동자들에겐 단결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단결만이 살 길이죠. 예, 사회적 약자예요. 예. 그 사회를 만든 나가는 주인공이지만 정작 뭐냐 이들은 천대받고 그죠? 무엇보다 기업주나 국가 권력에 앞선 약자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단결이죠. 예. 그런 데서 바로 단결하는 조직적 기초가 만들어진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신생노조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싹들이 트고 이게 싹들이 뭐냐 숲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네. 그 노동조합이 없던 사업장들의 신생노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장 속도나 또는 만들어진 정도가 어느 규모였나요? 예. 신규 노조 결성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4.19 혁명 직후예요. 통계를 이야기하자면 1959년 말 588개 노조에 28만여 명 정도가 조합원이었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되죠. 사실 뭐 10개월 만에 914노조에 32만 1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럴 때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양적인 증가와 함께 이제 뭡니까?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쟁의 건수가 1960년 4월부터 1965년 5.16 쿠데타 전까지 282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12로 나누면 아유. 한 달에 한 20몇 건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많은 게 아니라 그동안 눌려져 왔던 게 있는 거죠. 이것이 뭐고 이걸 사회 혼란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승만 12년 동안 억압돼 왔죠. 억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한꺼번에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쉽게 말하자면 임금 체불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든지 장시간 이런 문제잖아요. 저임금. 이것을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런 혼란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그때그때 해왔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안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들이 12년 동안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짧은 1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혼란이 아니란 겁니다. 12년 동안 뚜껑을 닫아놓은 이승만이 놀라운 놈이란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억압당해 온 게 사실은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거꾸로 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맹 파업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장에서 이렇게 파업한 게 아니라 연대 투쟁도 되면서 예,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왜 곳곳에서 이 어영 노조를 추방하고 민주 노조로 개편하고 2년간에 걸쳐서 전노협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나마나 수구와 보수 세력은 사회 혼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용공 또 빨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겠죠, 당연히. 수구 꼴통의 주특기는 항상 강한 자의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항상 약한 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는 북교의 위협을 한다. 이렇게 혼란을 몰아붙이죠. 이것은 한국 수구가 변하지 않는 DNA예요. 예. 치유 불가능한 악성 종양이에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말이에요. 예. DNA 바꿔야 돼요. 예. 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오늘 이번에 투표 보니까 정말 아직 멀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래도 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서요. 네. 학습 효과도 그동안 너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반복 학습되니까 감동이 좀 약해지신 것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이번 지자체 볼 때 투표율에서 보면 경상도 영남 지역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야당표가 많이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투표량에서 다소 널뛰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변화라는 걸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원 노동조합 운동도 그렇고 대구에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도가 원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잠깐 네, 정치인들에 의해서 당락에 의해서 사실은 약간 유권자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도 사실 대구에 갔다 왔어요. 투표하기 전날.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물어볼 때 사실 지금 새누리당 마음에 안 든대요. 왜냐면 대구가 발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야겠노 우리. 우야겠노 그래도. 미운하거나 우짜겠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대구가 영국권이고 저는 정통 PTK예요. 예. 야,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가 변화겠죠.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자극이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해서 바로 사무직 노동자, 화이트 칼라 노동조합도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노동조합부터 통일까지 가면서 5.1 쿠데타를 가는 그 국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50년 전 노동조합의 이야기 그리고 노동운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옛날 얘기 같지가 않고요.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묘한 마음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실장님 저희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얘기를 계속해 봐야겠죠?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